1937년 빈에서 하숙집에 살던 한 사람이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의사가 왔고 사인이 적혔고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기 전에 친척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인집 여자가 차려준 것을 먹으면 곧속이 뒤집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인집 여자의 이름은 마르타 마레크입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것은 그가 어떻게 들키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그는 12년 전에 이미 수사기관 앞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은 범죄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10분 사건 파일입니다. 그는 1904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래 성은 메벤슈타인입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었고 한동안 친척 손에 자랐습니다. 그러다 10대 때 빈의 한 부유한 상인이 그를 거둡니다. 자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그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옷을 입었고 학교에 다녔고 상속을 약속받았습니다. 가난한 고아에서 유산 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이 시기가 그의 기준이 됐습니다.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이 생활을 되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20살 무렵 그 상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유산은 생각보다 적었고 그마저 소송에 휘말립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는 에밀 마레크라는 공과대학생과 결혼합니다. 둘 다 씀씀이는 그대로였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었습니다. 시기도 나빴습니다. 1920년대 초 오스트리아는 극심한 물가 상승을 겪었고 화폐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저축해둔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던 때였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빚을 졌습니다. 1925년 두 사람은 보험에 가입합니다. 사고로 크게 다치면 큰 금액이 나오는 상해보험이었습니다. 보험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는데도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사고가 신고됩니다. 신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잘못 다뤄 다리를 크게 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처가 깊어 결국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전형적인 작업 중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상처를 본 의사들이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도끼가 미끄러졌다면 남았어야 할 흔적과 실제 상처의 모양이 맞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절단된 자리에 자국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번에 잘리지 않아 다시 내리쳤다는 뜻입니다. 사고로 넘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고 소송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은 오히려 보험사를 상대로 다퉜습니다. 결과는 지급 거절로 정리됐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일은 보험금 분쟁으로 끝났고 형사사건으로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925년에 이미 의사가 이상하다고 했고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고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 뒤 7년 동안 두 사람은 계속 쪼들립니다. 그리고 1932년 여름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인은 결핵으로 적혔습니다. 다리를 잃은 뒤 몸이 약해진 사람이었으니 이상하게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생후 9달 된 딸이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영아 사망은 드문 일이 아니었고 이 죽음도 그대로 처리됐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이듬해 그는 나이든 친척한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 돌봅니다. 주변에서는 갸륵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남긴 재산은 돌봐준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 다음이 하숙인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을 방해드렸고 얼마 뒤 그 사람 앞으로 생명보험이 들어갑니다.
수익자는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앞서 말한 1937년의 죽음입니다. 4건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순서가 보입니다. 죽기 전에 서류가 만들어지고 죽은 뒤에 그 서류로 청구가 들어갑니다. 다만 이 순서는 4건을 한자리에 모아 놓아야 보입니다. 따로따로 보면 그냥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세상을 떠난 하숙인의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전에 들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고 보험이 걸려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친척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이 보험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같은 이름이 여러 계약에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1925년 사건 기록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사가 방향을 잡습니다. 서류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으니 시신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4사람 모두 이미 매장된 지 오래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4구를 모두 발굴하기로 결정합니다. 수년 전에 묻힌 시신까지 포함된 결정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규모였습니다. 발굴된 시신은 법의학 검사로 넘어갑니다. 오래 매장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남은 성분을 찾는 쪽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검출된 것은 탈륨이었습니다. 당시 탈륨은 일부 약재와 쥐약에 쓰이던 물질이었고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경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했고 어떻게 썼는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였습니다. 4구 전부에서 같은 물질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라면 우연을 말할 수 있지만 서로 관계없는 4사람에게서 같은 물질이 나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물질이 오래 쓰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색도 냄새도 뚜렷하지 않고 서서히 중독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당시 흔했던 병들과 잘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른 병으로 진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리하면 확인된 피해자는 4명, 발굴 4건, 검출 4건입니다. 재판은 1938년에 열렸습니다. 그해 오스트리아는 독일에 병합됐고 형사제도도 독일 방식으로 바뀌던 중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그의 형 집행 방식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정에서 그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물증이 명확했습니다.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1925년의 그 사건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집행은 1938년 12월 6일에 이뤄집니다. 이때 사용된 장비는 베를린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빈에서 이 방식으로 형이 집행된 것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34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는 것은 동물이 아닙니다. 1925년의 의사는 이상하다고 했고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고 법정 기록까지 남았습니다. 그 기록은 12년 뒤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다시 열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